반갑습니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태근입니다. 당초엔 생방송으로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생방송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녹화방송으로 찾아뵙게 된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우리 삶을 덮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의 끝도 보이지 않은 채 삶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위기 곳곳에서 고통의 목소리들이 들려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언론지상에서는 고통의 목소리, 삶의 아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얘기 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나고 있어서 코로나19 비상행동을 결성했던 울산 지역의 시민 노동단체들은 함께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 피해자의 목소리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못 찾아뵙지만 녹화했던 방송으로라도 충실하게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지금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함께 나오신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울산 시민들의 피해자 증언까지 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이창규 사무처장님 나오셨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창규입니다. 오늘 증언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는 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진보당 울산시당의 여성국장을 맡고 계신 이하진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 이하진 국장이고요. 여성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재난을 함께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도입하기에 앞서서 피해자 증언 듣기에 앞서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코로나19 비상행동 어떻게 준비됐고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이창규 처장님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서 울산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과 방안들을 마련해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0일 날 34개의 정당 재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코로나 울산 비상행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제2차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의 34개 단체,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이러저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울산시나 시의회에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좀 더 울산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펼치기 위해서 코로나 울산 시민행동을 결성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국장님, 진보당 울산시당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엄마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오늘 증언대회에서 그날 236명이 참여했거든요. 유아와 초등 엄마들이 참여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증언대회란 형태들의 내용들을 마련하고 오늘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나 노동단체들이 어떤 사안이 생기고 그 속에서 피해들이 발생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피해의 생생한 증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 방식의 증언대회를 갖게 됐는데요. 오늘의 코로나19 증언대회
두 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얘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 및 일자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비대면 노동의 확대, 대면 노동의 축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법제도의 변화가 뒤늦게 되는 지금 이 불일치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고용과 생계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재난의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대책, 수립 문제들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좀 새로운 접근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증언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창규 차장님은 노동과 일자리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피해자 증언에서도 들려왔던 목소리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진 국장님, 오늘 증언대에서 어떤 목소리를 주요하게 좀 들려주실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여성들의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졌고, 이제는 누구나 다 이제 지속될 거다, 언제 끝날지 모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이 돌봄에 이제 여성들이, 엄마들이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고, 힘겨움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증언대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돌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시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받아 안아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두 분의 말씀, 그리고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련했던 것들은 당사자,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좀 더 널리 퍼지고 공감됐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들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야별로 한 4꼭지 정도 나누어서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 수업 중단과 비대면 수업의 일상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학생들 의 얘기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은 학교 특성상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의 다른 대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취업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취업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범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정주원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으로 온라인 계약의 불편한 점과 바라는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 영상을 볼 때는 뒤로 감기가 안 되지만 두 번째로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는 뒤로 감기가 되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학생들이 중요한 내용을 놓쳤다면 그런 점은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의 태풍 때문에 정전이 일어나 이 학습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와이파이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고도 이 학습터를 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나 쓸만한 기기가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온라인 계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점은 현재는 실시간 수업을 줌으로 조례만 하고 있지요. 이 학습터에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평초등학교 3학년 이세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조를 하는데 매일 학교에서 훈련할 수 없어서 훈련을 못하고 집에서 개인 운동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듭니다.
하시니까 저는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느낀 불편한 점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마스크가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갈 때나 운동을 할 때나 특히 뭐 걸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마스크가 앞에 있으니까 숨쉬기가 답답해지고 가끔씩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때 저는 수영장을 친구들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수영장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항상 집에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점은 밖을 나가야 될 때마다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에서 자유롭게 앉을 수 없고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학교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껴야 돼서 불편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1학기 때는 솔직히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준비를 잘 해주셨고 학생들도 좀 열정으로 높은 학구열로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교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2학기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드라이하게 영상으로 찍는 거 말고 일단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요런 영상 한정된 그런 공간에서 수업 받는 거 말고 우리 학생들끼리 아니면 선후배 간에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영상방을 한 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상방 간의 영상방이 주어진다면 공부만 하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선후배 간에 인간관계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더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들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자기 욕구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두 분 영상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우리 학생들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 소통의 제한성,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제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고민된다라고 얘기되는 것이고, 사실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나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에서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문제들은 학업 성취도도 일정 정도 나오지만 더 큰 것은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의 확산,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또 다른 대안, 이런 문제들이 요구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생활과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더 또렷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학습보다는, 그죠? 그렇죠. 관계? 관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하진 국장님 또 보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우선 이제 아이들의 사회관계망. 근데 이거는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성들도 여기에 대한 고통이 되게 많거든요. 그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에 가시고 그래서 별로 코로나19로 해서 사회관계망이 별로 끊기지 않았는데, 여성들은 전부 다 집에 돌봄을 하러 다 들어가면서 사회관계망이 다 끊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립감, 그래서 전화로 해결이 안 된다. 만나야 된다. 너무 우울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학생들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입학한 올해 학생들은 이게 더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뒤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준비 없는 온라인 학습이 사실 학교나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학생도 아무런 준비 없다 지금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오는 혼란이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하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나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의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줌으로 출석만 체크하지 말고 수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던 거, 네. 상당한 의지, 이런 표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생들은 또 취업 문제나 자기의 어떤 그 그렇죠. 학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해외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 목소리 들었던 걸로 치고 다음번엔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영상 보고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특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자애 둘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거의 챙겨지지도 않고 정말 이 학습 격차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학원을 가라고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학습 격차가 심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공교육이 안 되면서 다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4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본격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갑자기 휴원하게 되면서 흔히들 말하는 강제 집콕,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갑자기 있게 되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힘든 거는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아직은 어린 저희가 보호해줘야 할 아이한테 내가 마치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고 하는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 자기가 키우는데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속에 담긴 게 육체적 힘듦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들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은데요. 첫째로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는 날이 거의 없으니 제가 아이를 보는 날이 되게 많습니다. 장애아이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용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활동지원사께서 개인적인 이제 일이 있으셔서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다른 활동지원사를 채용하려고 하니 지금은 활동지원사가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 하니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중학교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과 등원을 격주로 병행하며 어수선한 학교 생활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학기 개별화 또한 유선상으로 선생님과 통화하며 1학기 개별화 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그런 목표치들을 2학기에도 그 연장선 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통합학급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서의 긴급 돌봄 서비스 자체가 없습니다. 하여 부모들이 오롯이 아이의 하루 일과를 관리하며 또 그로 인한 부모의 피로도와 가정 분위기 또한 참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활동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이 긴급 돌봄의 대안으로 있지만
지역별로 해당 센터도 부족하고 근본적인 홍보와 안내가 부족해서 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여 일부 엄마들은 내년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리 특수학교로 진학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저마다 장애 자녀뿐만 아니고 일반 비장애 아동들도 아이들도 키우기 힘든 상황임을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벌써 10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 시행착오도 거듭했듯이 장애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그 수준에 맞는 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학교나 기관에서 내려오는 주먹구구식 상이한 지침이 아니고 보편화된 그러한 시행 지침이 내려져서 제대로 된 전달을 학부모가 받을 수 있게끔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서 자폐 2급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이런 장애 아동들을 위한 긴급 돌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부모들에게 알아서 아이를 잘 데리고 있으라는 약간의 무언의 강압 같은 게 느껴지고요. 장애인 복지관조차도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이래요 어머니, 구청의 규정이 이래요 어머니 라는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1대1로 하는 개별 치료마저도 아예 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다 자폐 아이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루틴이나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데 지금 올해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고 다시 그거를 빌드업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사실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엔 특수아동들에게 항상 긴급한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근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긴급 돌봄이나 장애 아동들을 위한 맞춤 교육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한 발 늦게 혹은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당뇨를 가지고 있고 지적 중증 장애입니다. 사춘기로 인해 신경질적이고 자주 짜증을 냅니다. 학교에서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3주에 하루 2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착석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온라인 교육이 힘든 상황입니다. 점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 더 도전 행동이 나타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아이의 학습과 집중력이 떨어지니 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통합학교의 수업이 줄어들고 제 마음이 불안해하여 내년에 특수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도 참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의 목소리, 독박 육아에 빠지신 여성의 목소리, 장애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하준 국장님 좀 많이 공감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1시간 넘게 하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한 걸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236명의 엄마들이 엄마들에게 들었으니까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설문 결과를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시에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 소식을 계속 받고 싶다고 스스로 연락처를 남기신 분이 140명 정도 되세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가 문항이 3가지였거든요. 코로나19로 힘든 것이 제일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3번째 울산시에 무엇을 바라시느냐, 이렇게 3가지를 물어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객관식이고 기타가 있었던 반면에 3번째는 주관식이었는데 주관식을 170명이 쓰셨거든요. 260명 중에? 네, 236명 중에.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말이 예, 많으시다라는 걸 표현이 됐었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현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번째는 한 표 차이였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학습 불균형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독박 육아, 너무 육아에 지친다. 요 세 가지가 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구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 엄마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 진보당이 좀 작은 정당이거든요. 예, 울산시 같은 데서 왜 엄마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작은 정당에서 물어보냐라는 의문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에서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전수조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엄마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형별로 있기도 하고 720시간을 연 쓸 수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월 70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보육하시는 분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좀 늘어날 텐데 예산 부족이다, 부족이 많고 소득에 따라서 가나다 유형으로 지원받는 게 다르니까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차별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장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그 긴급 돌봄이 되게 필요하죠. 서울시에 SOS 센터라고 있어요. SOS 돌봄 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울산시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스톱 돌봄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울산시부터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제가 다 들어가 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육아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기사 링크가 되어 있고 그 조회수가 20회, 평균 20회 정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다가 이제 휴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 상담은 한계가 너무 많은 거고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 거이죠.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클릭 한번 하면 요즘 스마트 시대에 앱 같은 게 앱 같은 게 만들어져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 아이에 대한 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아까 학습 부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봐도 그렇고 학교를 봐도 그렇고 약간 이건 저희에게 하두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회를 지금 시민연대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것만이 지금 정답인가라는 게 지금 되게, 왜냐하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돌봄은 비대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봄이 비대면이 가능합니까? 면대면이어야 되고 아까 장애아동은 더 면대면이어야 되고 이런 거여서 사실은 이 공공기관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키즈 카페도 가고 카페도 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보완해서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 이런 걸 막 개발하시겠다고 그 보도기사 났더라고요. 울산시에서 하신 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 면대면 돌봄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우리에겐 지금 더 절실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약간 그게 된다 하면, 기회가 된다 하면 어떻게 공공기관 공적인 영역에서 이 돌봄을 담보해주고 같이 노력해주고 코로나19에 맞는 돌봄 정책을 수립할 건지, 결국은 예산일 거고 인력일 텐데 이건 해주셔야 이제 나라가 쓰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저는 돌봄이 없이는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돌봄의 공백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 만들어졌던 육아 돌봄이든 뭐 보육 서비스가 사실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차단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육아 독박의 문제로 나오는 문제, 뭐 하실 얘기가 무궁무진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주로는 증언을 듣고 그거와 관련된 토론은 비상행동 이제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니 그때 다시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처장님, 혹시 지금 이제 돌봄 문제들만 주로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돌봄 문제가 발생했던 여러 영역 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비대면으로 오니 보육 문제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의 문제도 되게 꽤 많이 얘기들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이돌봄 휴직을 쉴 수 있는 것은 정규직 중심에 되어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데 육아 문제나 이런 돌봄 서비스에서도 소외받는 문제들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로 지금 대응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우리들이 고민돼야 될 문제들은 사실 이제 돌봄 노동의 중요성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의 돌봄 노동의 질은 어떠한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 최저임금 노동 또는 단시간 노동이라는 이 질 나쁜 노동의 조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육아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게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고 보육이 되려면 우리 돌봄 노동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그 대우와 처우들도 같이 한꺼번에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봄 노동이라는 측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정부는 좀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돌봄 노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부형 그 두 분의 인터뷰가 계셨었어요. 되게 좀 아픈 얘기들이 많으셨었는데, 장애인 교육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통합교육 중심으로 갔다가 사실은 지금 통합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발달장애인을 거의 학습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다음번에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바우처, 그러니까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했던 부분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했더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적 시스템이 부족해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장애인의 어떤 그 돌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돌봄이 사실은 지금 되게 시장화돼 있고 개별 가정이나 개별 영역으로 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되게 소수이고, 저는 결국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출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출 안 되는 예산도 있잖아요. 단적으로 지금 울산시가 올해 하지 못한 축제 예산만 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전환시켜서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아까 돌봄 노동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일선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가슴이 아픈데,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돌봄을 개인적으로 껴안게 되는 게 저는 장애인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또 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덧붙이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위기 가정에 대한 지금 그것도 공백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조금 같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연대 사업을 하는 단체 중에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힘든데 왜 너네만 힘든 것처럼 얘기하느냐라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서 정작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됐던 얘기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 있는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얘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와서 처음은 괜찮을 거로 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서도 담당자들이 그 방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설사 기계가 잘못돼서 방문을 하더라도 그 기계 점검한 보고서를 직접 당사자한테 전달 못하고 나가면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간 어느 정도 연한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할 거를 1번 한다든가 1번 반 한다든가 하니까 굉장히 유통이 안 된다랄까요. 예전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것은 사실인 걸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도 되니까 그런 거고, 그 중소기업 가면 아예 정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어택트 비대면을 요구하니까 아예 기계는 돌리는데 정비를 안 하고 하니까 향후 이게 뭐 기계도 문제가 될 뿐더러 경제 상황이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울산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도 모르게 나갔다가 이상한 눈길을 받아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보니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마스크를 챙겨서 쓰고 나간 적도 있고 거의 여러 번 그래요. 그다음에 또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오래 걷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옮길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 올 수도 있으니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겨울 되고 하면 또 기침, 감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유행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필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마스크 소비가 많은데 마스크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좀 더 저렴하게 우리가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화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근호입니다. 코로나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없는 것도 힘들고,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 한 달은 금방 오는데 임대료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좀 상생하는 방안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구의 예비비를 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영업하거나 지역 주민분들의 얘기를 많이 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늘상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는 여행업을 시작으로 한 음식, 요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들은 있었고 여전히 힘겨움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쨌든 뭐 자영업자나 뭐 하셨던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고. 최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영업자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지원한다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지껏 9개월 버티느냐고, 사실은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빚은 다 은행 빚이다. 이거 받으면 은행 이자대로 싹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 별로 또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오히려 지난 상반기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걸 줘서
좀 선순환 구조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그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살 기반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부는 자영업자한테 그냥 선심시 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폭을 넓혀서 전국민 재난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내수진작을 통한 선순환 구조라는 이런 측면들의 접근을 통해서 서민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좀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특히 재벌이나 기업을 위해서는 국채도 발행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세 상인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지금 아까도 많이 말씀을 나왔던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는 저는 국채든 지방채든 발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가 더 앞장서는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하준 국장님, 어쨌든 진보당에서는 뭐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이라든가 임대료 인하 운동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현장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영상에도 말했듯이 임대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그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지금 다 그 배달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임대료도 문제고 카드 수수료 너무 높고 배달 앱 이런 게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앱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작은 소규모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도 큰 카페는 운영이 조금 돼요. 거리가 띄워지기가 되니까. 근데 작은 카페 이런 데는 사람 한두 테이블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의 몫으로 돌릴 게 아니라 조금 국가적인 시스템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그 직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원금이든지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요건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배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집에서 배달을 한번 시켜보지만 어마무시한 플라스틱 용기에 이게 그 가게 하시는 분들도 이 용기 때문에 사실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될까를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임대료나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수수료를 낮춰준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이 시스템이라면 어떨 건가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자영업자의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2차로 진행됐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뭐 차이들도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발생하고 있는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근본적 대책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경제 위기 속에서 당장 닥치게 되는 일자리 문제, 고용의 문제를 관련해서 지역의 일자리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에서 주관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실을 무료로 1년 동안 계약을 해 작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가량 작업실을 사용하던 도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올해 2월부터 작업실이 폐쇄되었고, 1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폐쇄가 되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나 짐을 모두 뺐고, 매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이제 입주 공고가 다시 새로 올라오는데, 이제 폐쇄와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무기한 폐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집과 작업실을 분리해 보다 쾌적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좋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작업실을 쓸 수 없는 불편함이 제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최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에 파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불안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방문 자체를 거부하시거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거부하시어 전화로 안부를 대신 여쭙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어르신께 안부를 전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힘이 듭니다. 울산 남구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택배 물량은 예년과 비교하면 30-40% 늘어난 가운데 택배 노동자는 올해만 벌써 7명이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모두 평소에 지병이 없었던 30-40대 젊은 나이에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몸에 이상을 느껴도 병원조차 가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무서운 과로사, 장시간 노동을 하는 택배 노동자에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하고 무법천지 택배 현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학교 비정규직은 공문에도 마스크 지급이라는 언급조차 없이 안전 매뉴얼조차도 없이 학교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복무의 정규직은 재택근무라는 공문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출근을 강요하며 관리자들은 일방적인 지시로 시키면 시키는 일을 다 말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 학교 비정규직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더욱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김선진입니다. 방학이 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갈 시간 없이 25명의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돌봄교실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그 어려움을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안전은커녕 마스크도 지원되지 않았고 돌봄교실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조차 없이 기존 2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 돌봄으로 인한 업무도 늘어나서 돌봄에 돌자마자 들어가도 업무가 돌봄전담사에 전가되어 예전과 달리 업무량도 늘었습니다. 돌봄이 늘어나다 보니 학교 내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돌봄 전담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악 분야에서 타악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공연이나 행사, 수업 등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예술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술가의 삶을 포기하는 예술가들도 많이 생겼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기사라든가 택배기사를 투잡으로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원의 부분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나 저희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 또는 예술가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이들이 없겠지만 7개월이 넘게 한 달 수입의 90% 이상이 줄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직군 방과후 강사입니다. 6월쯤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가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계약서만 써놓은 채 지금까지 무기한 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마련해준 일자리라며 원격 학습 도우미나 안전 도우미의 일자리를 줬지만
한 달에 50만 원도 되지 않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기엔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 저희에게 정말 단비 같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고용보험을 든 선생님들은 이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학기면 학교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또다시 격상되면서 저희가 바라던 희망하던 그 자리는 또다시 대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후에 돌봄이 방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장 재량이면 맡기지 말고 교육부에서 방과 후 수업에 관련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가 감염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에 내몰렸다고 하지만 지금 보셨듯이 비정규직, 그것도 학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소위 노동계층 내에서도 더 힘든 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창규 추장님, 지금 담겼던 목소리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의한 우리 노동의 문제들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양보호사나 방과 후 강사, 그다음에 예술문화 노동자들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노동에서 소외돼서 삶의 벼랑을 내버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택배, 긴급돌봄, 학교급식 등 오히려 업무량이나 노동량이 급증되어서 노동강도 강화와 과로사에 내몰리는 또 이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보건 일선에서 업무량 급증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감내하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이런 코로나 경제 위기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배우버스 같은 자본의 부도덕함에 고통받는 해고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절벽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 실업 문제가 또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답을 내야 할 정부는 사실은 이런 노동의 변화,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법 제도는 이건 못 따라가도 한참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오락가락 주먹구구식으로 또 조삼모사식으로 지원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어요. 지방장 자체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가지는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가지 이제 법 제도적인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해라. 지금 과로사 문제들이 택배를 벌여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생활물류 서비스 법을 도입해서 이 물류의 분류와 택배를 분리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 상인까지도 경제 위기가 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재난 시기에는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사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이나 재벌에는 이런 재난 시기에는 특히 수십조씩 쌓아둔 이런 재벌이라든가 사내유보금이 있는 곳에서는 사내유보금을 우선 사용하는 이런 강제적 조항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들고 특히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책 이런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현실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국장님, 뭐 어쨌든 노동자 일반들의 어려움들 그 중에 또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염병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서 감염병은 성평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필수 노동자의 대다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성 노동자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건, 의료, 뭐 요양, 복지사 등등 우리 사회가 돌봄을 시장화시키고 위탁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염병에 이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제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한 안전과 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재난 시기에,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로 나옵니다. 재난 시기에 여성의 삶은 더 불평등해지고 성평등은 더 퇴보한다라는 게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분야별로 나누었지만 지금 담겼던 목소리가 피해자 목소리의 모두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패널들 나와주셔서 같이 피해자 증언 들어보시고 같이 이러저러한 말씀도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뭐 이창규 국장님부터, 처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뭐 오늘 증언이 빙산의 일각이죠. 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사회 공론의 장에서 대책들이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 재난 시기든 전쟁의 시기든 여성, 아동,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최대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들이 이 증언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삶이 무너진 이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1차적이라는 이런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지 않으면 수십조를 기업을 위해서 쓰지만 실제로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는 1조도 못 쓰는 좀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 3년 전인가요? 중공업 어렵다고 500억의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울산시를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500억 지방채 한번 발행하겠다. 이런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단?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나 지방정부나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좀 변화 이런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저희 정부가 그 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처음 겪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증언대회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대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개인적인 책임도 있을 텐데 이제는 우선 지자체는 사실 그간에는 일어나는 일을 대응하거나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꼭 울산시가 꼭 들어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도 꼭 들어주시고 하셔가지고 함께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울산 시민 뭐 대토론회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코로나19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돌봄 정책, 노동 정책, 뭐 소상공인 정책,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좀 시작의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많은 목소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증언대회를 준비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마련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해주고 대안을 함께 이야기할 때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염병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 극복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감과 연대, 그런 것들의 작은 단초가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두 분 패널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방송 청취자분이 아니군요.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